좋은 정치 시민넷과 다큐 TV가 함께 만드는 방송 시민참견 진행을 맡은 좋은 정치 시민넷 대표 손문선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은 좋은 정치 시민의 정령입니다. 선거 정치 이야기하면 다소 딱딱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익사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영훈 전 참여연대 대표를 모시고 제21대 총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4월 15일이면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데요. 익산에서도 두 분을 선출해야 합니다. 작년 12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이 좀 복잡하게 해서 시민들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통과된 선거법 가장 큰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전에 비례대표는 253석에 이르는 지역구, 그 다음에 47석에 이르는 비례, 이렇게 해서 정당이 투표한 비율에 따라서 지역구 당선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300석 중에 정당 투표가 10%다. 그러면 30석이 됩니다. 근데 지역구에서 만일 5석을 얻었다. 그러면 나머지 25석을 비례로 해서 배분을 하는 게 연동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준연동형, 그러니까 100%가 아닌 50% 비율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로 들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반절, 그러니까 28석의 반절인 14석을 10% 득표한 정당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좀 많이 어려운데 여기는 계산이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석 전체가 아니고 무소속이나 3% 득표를 3% 지지를 받지 않은 그런 정당은 일단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석이 아니라 무소속이 10석이다. 그러면 290석이고 3% 정당 득표를 하지 못한 정당의 지역구 선출자도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게 만일 3석이다 그러면 총 13석을 제외한 나머지 287석으로 해서 비례를 배분하게 됩니다. 네, 설명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가 쉬워지게 되면 손해를 보는 정당이 있고 이익을 보는 정당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 결과로 양당제가 깨질까요? 예, 깨집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깨졌죠. 20대 국회 보시면 양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두 구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나왔죠. 그래서 38석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반을 얻은 정당도 없고 국민당 포함해서 4개 정당이 각축을 벌였던 것이고, 더 나아가면 선거법이 통과된 패스트트랙을 보시면 4+1 정당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4+1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5개 정치 세력이, 정당과 세력이 뭉쳐서 법을 통과시켰다는 얘기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양당제라는 것은 이미 깨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돼서 양당제가 깨지면 좀 새로운 정치 문화가 열릴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요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 유성 정당 논란도 많습니다. 2월 5일 날에 비례정당이 미래한국당이 창당을 했고요. 창당 과정에서 소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당과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야당들의 비판이 무척 큰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미래한국당 참 꼼수죠. 얄팍한 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연동형 비례로 해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한 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꼼수라고 할 수 있는 편법이죠. 그렇게 해서 비례한국당을 만들었는데 비례자가 들어가서 선관위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 대신 미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의 유사성만 갖고 따져서 미래는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건 분명히 선관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의 내용, 실질적인 주도하는 사람과 그
가치, 정강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이게 유사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싹 거두절미하고 그냥 명칭만 갖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상당히 혼탁스러운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충분히 걸러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미래통합당은 무능, 부패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번 총선판에서 중요하게 이것이 작용을 할까요? 그리고 다른 이슈가 중심으로 부각을 할까요?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까지 모든 선거는 다 심판론입니다. 여당은, 정부, 집권 여당은 현 정부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어떤 세력으로 가는 거고, 야당은 당연히 정권을 심판하는 문제로 항시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았든 매 선거 때마다 나왔던 이슈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단지 다른 게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촛불 정부, 그러니까 촛불 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촛불 정부 이후에, 촛불 혁명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들은 촛불 혁명 이전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심판을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덧붙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좀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 실시에 따른 자영업자의 상당히 그 난참, 경영상의 어려움, 그다음에 조국 사태 계기로 이렇게 부각됐던 공정 문제, 그다음에 페미니즘 여러 이슈들이 사실은 지난 총선 이후에 우리 4년 동안 한국 사회를 굉장히 심하게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총선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이 강세인데요. 민주당 내에서 좀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판세를 어떻게 보시나요? 판세. 민주당 유리하죠. 민주당이 얘기네요. 유리하죠. 민주당이 유리하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우리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 2석 제외하고 다 뺏겼죠. 그 다음에 호남에서, 전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 가바고, 완주, 그 다음에 무진장인가요? 그렇죠. 안호영 의원 제외한 2석을 뺀 나머지 8석을 다 뺏겼죠.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공을 위한 총선이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약진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요. 단지 약간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지금 이제 야당, 국민의당에서 갈라진 야권 3당이 통합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새롭게 등판을 했죠. 그래서 국민의당 이름으로 다시 지금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들 모두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상당히 치열한 격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정의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지역구 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물론이죠.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 그 다음에 비례로 4석, 총 6석을 얻었었죠. 그 6석으로도 선거법 통과, 패스트 트랙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준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20대 총선 득표율,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 정의당이 12% 조금 넘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정의당이 12점 몇 프로를 얻는다 그러면 총 25석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사안인데요. 20석이 넘으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거대 정당과 대등하게 협상하고 대등하게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요즘 소수정당들 통합 논의가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의 막바지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평당과 대한신당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거의 이제 막바지 이제 합치는 과정까지 가 있는데, 합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득표에? 그리고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서 좀 국민의당이 좀 창당을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소수정당 통합 앞으로 선거 전략에 있어서 득표가 많이 될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야권 3당에서 논의하는 통합 논의는, 일종의 이제 자구책이죠. 그게, 각 현재 분열되어 있는 게
국민의당에서 파생된 각각의 세력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멸의 가능성이 가까운데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합치자. 그래서 좀 총선에서 유의미한 어떤 표를 얻어보자. 뭐 이런 건데 하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통합에 참여하는 각 당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4%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다 합쳐봐야 12%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정의당만 하더라도 정의당은 현재 14%가 넘습니다. 그래서 세 당이 다 합쳐봐야 큰 의미 있는 그런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안철수가 다시 등판을 했어요. 근데 안철수 신당으로 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거절당했죠. 거부당했죠. 지금은 다시 국민의당으로 지금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새정치를 내세운 안철수가 호남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호남에서 얻은 지역구로 그 정당 지지율에서 38석을 얻는 제3당이 되는 엄청난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선에서 안철수라는 이미지가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안철수의 새정치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네, 뭐 정당, 지연, 학연 보지 말고 인물을 보고 찍어야 한다고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보도 얻고 싶지 않습니다. 선거의 주인은 저 같은 유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선거는 잔치이고 국민들이 자기의 운명,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시민들이 만일 정치가 혼탁스럽다 해서 정치로부터 멀어지거나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 혼탁스러운 정치인들이 세상을, 우리 나라를, 우리 국민들을 욕보이거나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상황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울컥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꾹 참고 인물 하나 보고 꼭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은 물론 내 가족과 이웃들, 우리 지역의 운명을 제대로 잘 살려가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1대 총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제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마무리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지난 4년 동안 청년,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장애, 소수 약자들의 어떤 문제들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라든가 페미니즘, 우리 뭐 미세먼지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원자력, 여러 가지 의제들이 우리 사회 전면에 등장을 했고요. 실제 이러한 의제를 국회 총선에서 직접 제기하고 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청년당도 나오고 여성당, 시대전환, 다양한 정당들이, 물론 기본소득당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당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이러한 미래 세대를 결정하는 주요 의제와 함께 소수 약자들이 적어도 정치판에 우리 국회에 입성해서 뭔가 다양화된 우리 사회의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훈 전 참여연대 대표를 모시고 총선 관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없었지만 큰 주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치 시민넷과 다큐TV가 함께 제작하는 시민참견은 다음 시간에 따끈따끈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